가을볕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는 이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는 오전 내내 볕이 잘 들어서 볕이 좋은 날에는 일부러 의자를 가져다 놓고 한참을 앉아 있곤 하죠. 젊었을 적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볕을 쬐던 기억도 나고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평생 흙 만지며 살다가 아들 내외 가까이 오겠다고 이걸 다 정리하고 도시로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흙냄새 대신 매캐한 차 먼지 냄새가 나는 이곳이 영 낯설기만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창밖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도 무던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구, 그리고 제 눈에는 아직도 아이 같은 며느리 영미와 손주들 가까이에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악착같이 모으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다 늙어서도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손주들에게 무슨 반찬을 해다 줄까?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국은 뭘까? 그런 생각부터 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사온 소고기로는 달콤 짭짤하게 장조림을 만들고 잔멸치도 바삭하게 볶아서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우리 강아지 같은 손주들이 이 멸치볶음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먹기 좋게 호두도 잘게 다져서 같이 넣었더니 더 고소하고 맛있어졌어요. 성구가 좋아하는 얼갈이 배추 된장국도 한솥 푹 끓여놓으니 마음이 다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찬이며 국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네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가 제게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죠. 엄마, 또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그냥 몸만 오시라니까. 매번 올 때마다 성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어요. 녀석,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준 밥 아니면 통 입맛이 돌지 않는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며느리 영미도 어머님, 안 그래도 반찬 걱정했는데 감사해요. 하며 싹싹하게 받아주고요. 물론 그 말이 전부 진심은 아닐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영미는 자기가 한 음식보다 제가 해다 준 반찬을 식구들이 더 잘 먹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걸요. 얼마 전에는 그런 제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이 되는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차를 한 대 사준 일이었죠. 영미가 마트 한 번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어린 손주들 손까지 잡고 낑낑대는 모습을 몇 번 보고 나니 마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우산을 쓰고 짐까지 든 채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러다 큰일이라도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 시골집 판 돈에서 남은 제 노후 자금을 탈탈 털기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절대 손대지 않으려 했던 돈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마음 아픈 일은 없더라고요. 성구야, 영미차 한 대 사주자. 내가 보태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돈 모아서 사면 돼요. 어머니, 노후 자금에 손대시면 안 돼요. 아들은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죠. 당장 내일이라도 며느리가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들 녀석 월급 모아서 차를 사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제 고집에 아들 내외도 2손 2발 다 들었답니다. 며칠 뒤 다 같이 자동차 대리점에 갔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영미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서는 눈을 반짝이며 차를 구경하더라고요. 하긴 자기 이름으로 된 첫 차가 생기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저것 따져보고는 반짝반짝 광이 나는 하얀색 차 한 대를 골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더 잘 모실게요. 매일매일 어머님 가고 싶으신 곳 다 모셔다 드릴게요. 새 차를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영미를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동안 맘고생 시킨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제라도 며느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 그걸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차값이며 세금, 보험료까지 전부 제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만 차 명의는 우선 내 이름으로 해두었어요. 영미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명의로 하는 게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나온다고 나중에 자기 앞으로 옮기면 된다고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니 그냥 그러자고 했죠. 내 자식 같은 며느리가 하는 말인데 의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영미는 정말 새 차를 애지중지했어요. 매일 반짝반짝하게 닦고 차에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더군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잦아졌고 SNS에는 온통 새 차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 클라스라면서 자랑하는 글을 올린 걸 우연히 보고는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사준 차가 며느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준다니 그걸로 만족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슬슬 김장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저는 해마다 김장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죠.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담가야 1년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성구가 제가 담근 김치찌개랑 김치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요.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담가 아들네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워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답니다. 김장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배추와 무죠. 동네 마트에서도 팔지만 저는 꼭 조금 멀리 떨어진 큰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곳 상인들과는 10년 넘게 얼굴을 봐온 터라 늘 가장 좋고 신선한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주시거든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낑낑대며 다녔지만 이제는 며느리에게 차가 있으니 얼마나 편해요. 그날 아침 저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통해 나눠 담으며 기분 좋게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야,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니? 나랑 시장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김장 배추랑 무 좀 사오려고. 제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 실려 있었죠. 당연히 영미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매일 모시고 다니겠다고 약속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달리 싸늘하고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시장이요? 그냥 집 앞 마트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뭘 하러 가세요? 그래도 재래시장이 물건이 훨씬 좋고 싸잖니. 너도 알면서. 그리고 차도 있는데 금방 다녀오지. 제가 좋게 말했지만 영미의 대답은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거기까지 가는데 기름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배추 몇 푼 아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냥 동네에서 사세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기름값이라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너 편하라고 사준 차인데 이제 와서 나를 한번 태워주는 그 기름값이 아깝다는 말이니.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미야, 그 차 내가 사준 거잖니. 네, 어머니가 사주셨죠. 근데 유지비는 저희가 내잖아요. 기름값도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바빠서 안 돼요. 그렇게 아시고 끊을게요. 영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귓가에 남은 뚜뚜하는 신호음이 마치 제 인생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생일날 비싼 레스토랑은 부담스럽다며 한사코 거절하기에 그럼 너희 식구들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실컷 먹자고 했더니 차라리 그 돈을 현금으로 주면 안 되냐고 묻던 며느리의 얼굴. 손주들 학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쌈짓돈을 털어줬더니 며칠 뒤에 명품 가방을 메고 나타났던 그 뻔뻔함. 제가 힘들게 농사지어 보내준 쌀과 채소들을 촌스럽다며 지인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는 유기농 매장에서 비싼 식재료를 사 먹던 이중적인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아직 젊어서 그렇겠지, 살다 보면 철이 들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어갔어요. 아들 성구의 얼굴을 봐서라도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오늘 기름값이라는 그 세 글자는 제 가슴에 박혀있던 모든 응어리를 한순간에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포장했던 제 마음이 사실은 무시와 이용의 대상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제가 사준 차는 더 이상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어리석음의 증거이자 그들의 이기심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을볕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억지로 눈을 감아보아도 며느리 영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고 기름값이라는 세 글자가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해서 저를 찔러댔습니다. 천장에 달린 동그란 형광등을 멀거니 바라보며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걸까? 무엇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게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의 일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골마오던 상처가 마침내 터져버린 것에 불과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애를 태우던 아들 내외를 위해 이름난 전국에 좋다는 약은 다 지어다 먹이고 용하다는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니며 백일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성구는 겨우 아들, 딸 쌍둥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본 아이들인 만큼 더 귀하게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들 육아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는 두말 없이 아이들을 제가 돌보겠다고 나섰죠.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할미 손에 크는 게 아이들 정서에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영미의 생각은 저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자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강남에 있는 유명 영어 유치원에 덜컥 등록을 시켜버렸더라고요. 영미야, 애들이 아직 어린데 벌써부터 그렇게 비싼 데를 보낼 필요가 있니? 내가 좀 더 봐주면 너희 교육비도 아끼고 좋잖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영미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시작부터 남들보다 뒤처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하루 종일 있으면 애들이 사투리 배우고 촌스러워져요. 촌스럽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파던지요.
평생 땅 파고 농사 지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며느리의 마음일 거라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것일 거라고 애써 저 자신을 다독이며 넘어갔어요. 그저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 쓰라며 힘들게 모은 쌈짓돈을 쥐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제 생일날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쓴웃음이 나옵니다. 모처럼 아들 내외가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사주겠다며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더군요. 저는 그런 비싼 곳은 부담스럽기만 해서 그냥 집에서 다 같이 갈비찜이나 해먹자고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돈 쓰는 것보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 먹는 게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니까요. 제 말에 아들 성구는 그럼 집에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파티를 하자며 웃었는데 영미가 옆에서 아들의 팔꿈치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생각해서 예약한 곳인데 서운해요. 그러시면 차라리 저희 성의를 돈으로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님도 더 좋으시죠? 저는 그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영미는 기어코 제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고는 자기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그 돈 봉투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어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 반갑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돈이 마치 우리는 우리끼리 즐길 테니 어머니는 이걸로 만족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서러웠습니다. 결국 그 돈은 쓰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가 다음에 손주들 설빔을 사주는데 고스란히 보태야 했죠. 오늘의 이 기름값 사건은 그 모든 서러운 기억들의 활용점정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차는 단순히 편리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SNS에 과시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올려주는 장신구와도 같은 것이었죠. 거기에는 나를 편하게 모셔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필요할 때만 어머님 소리를 하고 정작 제가 필요로 할 때는 기름값 몇 푼을 따지며 귀찮아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차가운 결심 하나를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더 이상 제 마음과 제 재산을 아들 내외의 기분에 따라 저당 잡힌 채로 살지는 않겠다고요. 그 차는 제가 며느리에게 준 선물이 맞았어요. 하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준 사람의 마음까지 짓밟는다면 그 선물은 더 이상 선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차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일 뿐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은 없어요. 동이 트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씻고 어제 저녁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밥을 새로 지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만든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앞에 두고 앉으니 어젯밤 내내 저를 짓누르던 서름과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인터넷 검색창에 중고차 매매라는 네 글자를 더듬더듬 쳐넣었죠. 수많은 업체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중 가장 위쪽에 있고 후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곳을 골라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조금 떨려왔지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거기 중고차 사는 곳 맞죠?
네. 제가 팔고 싶은 차가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의 젊은 남자는 아주 친절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 너머로 봤던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했어요. 네, 고객님. 차량 상태만 좋으면 꽤 괜찮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혹시 오늘이라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차를 확인하고 견적을 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요? 네, 괜찮아요. 그럼 오후쯤에 와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럼 주소 좀 문자로 보내주시겠어요? 저희 직원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드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어쩐지 큰일을 치른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기도 했죠. 어제 아들내 주려고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식탁 한쪽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반찬통들을 전부 냉장고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뭘 해다 주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오늘 나는 뭘 해볼까 하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첫 시작이 바로 내 이름으로 된 그 자동차를 내 손으로 정리하는 일이 될 겁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약속했던 대로 중고차 매매상 직원이 제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는데 아주 싹싹하고 예의가 바르더군요. 저는 그를 데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며느리 영미가 애지중지하며 매일같이 닦아놓은 덕분에 하얀색 차는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 어머님. 차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외관에 흠집 하나가 없어요. 직원은 차 주위를 몇 바퀴 휙 둘러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작은 기계 같은 것을 꺼내서 이곳저곳을 비춰보기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엔진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갑자기 주차장에 내려오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분 넘게 꼼꼼하게 차를 살피던 직원이 마침내 차에서 내리며 저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견적을 내봤습니다. 그가 스마트폰 화면에 뜬 숫자를 보여주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살 때 냈던 돈에서 얼마 빠지지 않는 액수였죠. 이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요즘 이 차종이 인기가 많은 데다 주행거리도 짧고 차량 상태가 거의 신차급이라서요. 이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판매할 의향이 있으시면 바로 계약 진행도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팔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 단호한 대답에 직원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라는 낯선 서류 위에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 손으로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직원은 곧바로 제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띠링하고 휴대폰에 도착한 입금 알림 문자가 제 결심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죠. 잔금은 차량을 저희 쪽으로 가져간 뒤에 명예 이전 서류 처리까지 마치고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는 다 처리될 겁니다. 차는 저희가 탁송 기사를 불러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모든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하고 신속하게 끝나버렸어요. 직원은 제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른 차를 타고 떠났고, 잠시 후 도착한 탁송 기사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하얀 차를 운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웃음과 허영심, 그리고 제 서운함과 눈물이 담겨 있던 그 차가 콘크리트 기둥 뒤로 사라지는 마지막 모습을 저는 아주 담담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텔레비전도 크게 켜놓고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는 연속극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휴대폰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7시, 8시, 9시.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9시가 넘어서였을 거예요.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화면에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큰일 났어요. 차가 없어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천연덕스럽게 되물었죠. 차가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모르겠어요. 분명히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누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요. 어떡해요, 어머님.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영미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그 차가 영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기에 그 패닉 상태가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잠시 후 이번에는 아들 성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영미한테 들었어요? 차 없어졌다면서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차를 훔쳐가는 도둑이 다 있다니. 일단 저희 지금 엄마 집으로 갈게요. 가서 같이 얘기해요. 아들의 목소리 역시 당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저 그래, 일단 와서 얘기하자. 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들 내외가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어머님, 차 보셨어요? 주차장에서 이상한 사람 못 보셨냐고요. 영미가 제 앞에 와서 다짜고짜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올려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미야, 그 차 내가 팔았다. 제 말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들처럼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며느리 영미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이 파셨다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농담 아니다. 오늘 오후에 중고차 매매상 불러서 정식으로 팔았어. 세상에,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차를 팔 수가 있어요? 그 차, 저희 차잖아요. 어머니가 저희 타라고 사주신 거잖아요. 영미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어 있었고 그 데시벨은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성구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거들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랬어? 아니, 팔더라도 우리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이게 대체 무슨 경우야?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길길이 날뛰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아들 내외에게 보여준 적 없었던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죠. 너희 차라고? 아니, 그 차는 내 차다.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자동차 등록증에도 내 이름 석자가 똑똑히 박혀 있어. 안 그러니? 그건 세금 때문에 잠시만 그렇게 해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인인데. 주인? 주인 행세는 너희가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내 재산이다. 그리고 영미 너 잘 들어. 어제 너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시장 가는데 기름값이 아깝다고 했지? 내가 너 편하자고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사준 차인데 정작 내가 한번 타자니까 기름값이 아깝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단다. 아, 이 차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한 선물이 아니구나. 그저 너희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래서 내 재산을 내가 정리한 거야. 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졌거든. 내 돈이 필요해서 내 물건을 팔았는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니? 제 논리 정연한 말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얼굴을 붉히며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그래요, 좋아요. 어머님 차라고 쳐요. 그럼 차 판 돈, 그 돈은 저희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 주려고 산 차였잖아요. 그 돈 당장 내놓으세요. 정말이지 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 싶어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허하고 짧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무슨 돈을 달라는 거니? 방금 내가 말했지 않니?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고. 이제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돈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두 발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서 튼튼하게 살아보렴. 돈 귀한 줄도 좀 배우고 세상 무서운 줄도 좀 알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살래? 이제 그만들 돌아가거라. 나 오늘 아주 피곤하다.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 아들이 엄마,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해. 하고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잔금이 모두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은행에 가볼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아들 내외와의 사이에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차가운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아들 성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그리고 며느리 영미에게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들의 분노와 원망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집안은 적막감에 휩싸였죠. 매일 아침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던 반찬통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무너지면 저는 평생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돈 나오는 기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했어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적막함이 제게 불편함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제 삶에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고,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늦잠도 자보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발견한 아침 드라마에 푹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무작정 동네를 벗어나 보기도 했죠. 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공원에 내려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저는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완전히 잊고 살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죠. 제가 사는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 지정된 장소에 모든 재활용품을 모아서 버려야 했어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신문지와 박스를 끈으로 묶어 들고 나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주 무겁더라고요. 낑낑대며 그걸 옮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뒤에서 팔을 단단하게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바닥에 크게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를 돌아보니 훤칠한 키에 야구 모자를 쓴 젊은 청년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면했네.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어디에 두시면 돼요? 청년은 제가 들고 있던 폐지 뭉치를 아주 가볍게 번쩍 들어 올리더니 지정된 장소까지 옮겨주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 아니에요? 몇 동에 살아요? 네, 저 바로 앞동에 살아요. 이름은 박준서라고 합니다. 자신을 박준서라고 소개한 그 학생은 아주 선하고 싹싹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바로 옆동에 사는 대학생인데 얼마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집에서 시원한 주스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준서 군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하도 강권하니 마지못해 저희 집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집이 엄청 깨끗하네요. 준서 군은 거실에 앉아 제가 내온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아들 내외가 근처에 산다고 얼버무리며 그에게 학교 생활은 어떤지, 전공은 무엇인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사람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 닫혀있던 제 마음에 환한 불이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준서 군은 제 이야기도 아주 진지하게 잘 들어주더군요. 그러다 준서 군의 눈이 제 식탁 위에 놓인 구형 스마트폰에 머물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스마트폰 쓰시는 거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맨날 뭐가 그렇게 업데이트하라고 뜨는지도 모르겠고 조금만 뭐 누르다 보면 버벅거려서 속이 터질 때가 많아. 제 푸념에 준서 군이 빙그레 웃으며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아마 불필요한 파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럴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아주 능숙한 손길로 제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는 화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만 했죠. 잠시 후
준서 군이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써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을걸요? 안 쓰시는 어플들도 정리하고 메모리 정리도 싹 해드렸어요. 정말로 그의 말대로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세워라 내워라 하던 휴대폰이 거짓말처럼 쌩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신기해서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총각. 정말 재주가 좋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뚝딱 고쳤어? 하하, 별거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이왕 해드리는 김에 편리한 어플 몇 개 깔아드릴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도 다 보고 장도 볼 수 있어요. 그날 준서 군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에 인터넷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고는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돈을 이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저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세계를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그동안 은행에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나서야 했던 저로서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총각, 정말 고맙네. 덕분에 내가 아주 똑똑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천만에요, 어르신. 앞으로도 뭐든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부르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준서 군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새로워진 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인터넷 은행 어플이었어요. 차를 팔고 받은 그 큰돈이 들어있는 제 주거래 은행 통장은 아들 내외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알아내고 압박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은 오직 저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저만의 비밀 금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준서 군이 알려준 대로 차를 팔아받은 돈 전액을 새로 만든 인터넷 은행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고 안전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이 돈은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오직 저만을 위한 자금이 된 겁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준서 군과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준서 학생의 도움으로 나만의 비밀 금고가 생긴 이후 제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가 제 통장을 알아내어 돈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 돈은 이제 오롯이 제 지문과 제 얼굴만이 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잠잠하던 며느리 영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들 내외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문이 열리고 영미가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아마도 제 환심을 사기 위한 작은 선물이 들어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성구 씨랑 저랑 어머님 걱정에 밤잠을 설쳤잖아요. 영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갑게 웃으며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온갖 험한 말을 퍼부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연기력이었죠.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무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나는 너희가 나한테 화가 단단히 난 줄 알았지. 에이,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화를 내겠어요. 다 어머님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그 큰 돈을 갑자기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영미는 쇼핑백에서 포장이 예쁘게 된 한과 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그 차 파신 돈 은행에 잘 넣어두셨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요.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두셔야 해요. 그럼 잘 뒀지. 내 전 재산인데 아무 데나 두겠니? 어머님은 너무 순진하셔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도 얼마 전에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셨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 돈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면 안 될까요? 요즘 금리 높은 특판 예금 같은 것도 많다던데 제가 알아봐서 어머님 이름으로 넣어드릴게요. 통장은 제가 잘 보관하고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는 말로 포장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만약 며칠 전에 저였다면 역시 우리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하며 감동해서 통장과 도장을 순순히 내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어리숙한 김선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부러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영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통장? 아, 통장 말이지. 글쎄다. 내가 그걸 어디다 뒀더라.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장롱 안에 뒀는지 서랍 안에 뒀는지 도통 기억이 나야 말이지. 제 능청스러운 연기에 영미의 이마에 순간적으로 가는 실핏줄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관리하고는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일 나요.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찾을게. 너는 너 할 일 봐.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단호하게 영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미는 제게서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꼭 잘 찾아보셔야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하는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지만 아주 잘 막아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제 휴대폰이 까똑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준서 학생이었어요. 어르신, 주무세요? 혹시 이거 어르신 이야기 아니에요? 준서 군이 보낸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누를 줄 모를까봐 친절하게 화면을 그대로 찍은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었더군요. 사진 속에는 어느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죠.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단번에 영미가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한 살림에 시어머니가 차를 사줬다가 상해 한마디 없이 그 차를 팔아버리고는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시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유세하며 갑질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었죠. 마지막에는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했더군요.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인터넷에 저를 조리돌림하고 있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게시글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쓴이 이상하네. 시어머니 돈으로 산 시어머니 명예차인데 그걸 파는 게 왜 상식이 없는 행동임? 본문만 읽어봐도 평소에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행동했을지 눈에 훤히 보인다. 차 사줄 돈은 있고 시장 갈 기름값은 아깝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 돌려받을 방법이요? 없어요. 님 돈 아니니까요. 수백 개의 댓글 대부분이 영미를 비난하고 저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 이 사건의 본질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보였던 것이죠.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마치 제 편을 들어주는 수백 명의 아군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혼자 백화점이라는 곳을 찾아간 것이죠. 늘 아들 내외 옷이나 손주들 장난감을 사러 따라가기만 했지. 저를 위해 그 문턱을 넘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화려한 불빛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허리를 꼿꼿이 폈어요. 이제 저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고급 여성복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젊고 세련된 점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다지 살 마음이 없어 보였는지 다른 손님에게 가버리더군요. 잠시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마음에 드는 옷을 직접 골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한쪽에서 저를 지켜보던 나이가 지긋한 점원 한 분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찾으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화사한 색깔의 옷들을 몇 벌 골라 입어보았습니다. 칙칙하고 몸빼처럼 편하기만 한 옷들만 입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울 속에는 아주 곱고 기품 있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어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연보라색 원피스와 하얀색 카디건을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비싼 가격표를 보고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자 새로운 나를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옷을 사고 나서는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 들러 생전 처음으로 값비싼 영양크림도 하나 사고 미용실에 들러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고 세련된 파마까지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김선정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변신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서는 길에 저는 운명처럼 아들 내외와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모양이었죠.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달라진 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성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불렀고 영미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악과 불쾌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이 옷이며 머리는 다 뭐냐고요? 그 돈, 이렇게 흥청망청 다 쓰시려고 저희한테 안 주신 거예요? 며느리의 뾰족한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주눅 들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멋진 대사를 며느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글쎄다. 이게 왜 흥청망청 쓰는 거니? 내 눈에는 아주 가치 있는 투자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건 내 돈이란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너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안 그러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들 내외의 황망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시원한 가을 바람이 새로한 제 머리를 기분 좋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참이었으니까요.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고 나니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하고 나니 저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거울 보는 것조차 싫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추며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고 다짐하게 되었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늘 후줄근한 차림으로 다니던 할머니가 아니라 곱고 세련된 노부인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자존감을 하루가 다르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서 학생이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첫 월급 기념으로 보너스를 주셨다며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고 기특한지 저는 또 한 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준서 군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침 아들 성구가 좋아하던 소갈비찜을 해볼까 하고 재료를 사다 놓은 게 있었거든요. 와,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갈비찜 중에 최고예요. 식당 차리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만든 갈비찜을 밥 2그릇과 함께 뚝딱 비워낸 준서 군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학생이 맛있게 먹어주니 그렇지 하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요리에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 식당 같은 거 해보는 게 꿈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준서 군의 무심한 질문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제 인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지가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 다시 결혼시키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는 동안 김선정의 꿈이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 제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셨어요. 명절이나 동네 잔치가 있을 때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희 어머니에게 음식 만들기를 부탁할 정도였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우리 선정이는 손맛이 야무져서 나중에 커서 큰 식당 주인이 되겠다고 칭찬해 주시곤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그게 제 꿈이 될 거라고 믿었죠.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 정성껏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꿈. 하지만 그 꿈은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결혼과 육아라는 책임감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꿈이 있었지. 우리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랑 나눠 먹는 그런 작은 가게 하나 갖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준서 군은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왜 못하세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이고, 총각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내가 장사는 뭘 알며 돈은 또 어디서 나겠어. 왜요? 할머니 음식 솜씨가 바로 기술이고 자본이죠. 그리고 돈도 있으시잖아요. 그 차 파신 돈으로 충분히 작은 가게 하나 얻으실 수 있을걸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준서 군의 눈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적인 눈빛을 보니 제 마음속에 꺼져 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준서 군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와서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했죠. 우리는 먼저 어떤 가게를 열지부터 의논했습니다. 거창한 식당보다는 주부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매일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반찬 가게가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가게 이름은 선정의 찬이라고 준서 군이 즉석에서 지어주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이 저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준서 군은 인터넷 지도를 펼쳐놓고 동네 상권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곳에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경쟁할 만한 다른 반찬 가게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더군요. 할머니, 여기 어때요? 아파트 상가 1층인데 가게가 작게 하나 나왔어요.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랑 유치원이 있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래요. 준서 군이 가리킨 곳은 저도 가끔 지나다니던 길목에 있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늘 비어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곳인데 그곳이 제 첫 가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메뉴 구성부터 시작해서 가게 인테리어, 컨셉, 그리고 SNS를 통한 홍보 전략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준서 군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밤새 가게 계획을 세우며 종이에 이것저것 적어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선정의 찬의 주인이 되어보기로 한 것이죠. 이 계획을 아들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큰맘 먹고 성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그날 이후 처음이었죠. 엄마, 웬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퉁명스러웠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아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성구야, 엄마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어볼까 해. 뭐? 가게?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나이에 무슨 장사야? 그러다 그 돈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영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어머님, 요즘 식당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네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냥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왜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들의 말 속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단 1%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기적인 불안감과 어머니가 혹시라도 성공해서 우리보다 잘 살면 어쩌지 하는 시기심만이 가득했죠.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내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다. 너희에게 손 벌릴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그 걱정은 붙들어 매도 좋아.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준서 군과 함께 부동산을 찾아가 상가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낡고 텅 비어 있던 작은 공간. 하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진짜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곁에는 저를 비웃는 가족 대신 저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 준서 학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계약을 마치고 개업을 준비하는 두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어떤 페인트 색깔이 음식들을 더 맛있어 보이게 할까 준서 군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저희는 가게 벽을 따뜻한 느낌이 나는 아이보리색으로 직접 칠하고 아기자기한 조명들을 달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주방에는 제 몸에 꼭 맞는 조리대와 반짝이는 새 그릇들을 들여놓았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었죠. 그곳에 서서 요리할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를 꾸몄습니다. 준서 군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중고지만 성능 좋은 냉장고와 조리기구들을 아주 싼 값에 구해주기도 했죠. 또 손재주를 발휘해서 가게 앞에 세워둘 예쁜 입간판을 직접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선정의 찬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을 보니 정말로 제가 사장이 된 것이 실감이 나더군요. 동네 상인분들도 저희가 가게를 꾸미는 모습을 기특하게 지켜봐 주시며 할머니 대박 나세요 하고 응원의 말을 건네주시곤 했어요. 드디어 대망의 개업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10여 가지의 반찬들을 가장 예쁜 그릇에 담아 진열대에 가득 채워놓았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콤 짭짤한 장조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서 군은 가게 오픈을 축하한다며 작은 화분까지 하나 사들고 와서 카운터에 놓아주었죠. 할머니, 떨리세요? 그럼 떨리지. 내 나이 70에 첫 출근을 하는 기분인데. 제 말에 저희는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첫 손님은 바로 앞집 세탁소 아주머니였어요. 아이고 할머니, 드디어 문 여셨네.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하시며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사가셨죠. 그 뒤로도 동네 주민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팔아주시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반찬을 담고 계산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준비했던 반찬들이 거의 다 팔려나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번 그날, 저는 낡은 계산기에 찍힌 그날의 매출을 보며 한참 동안이나 가슴 벅찬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정의 찬의 진짜 성공은 준서 군 덕분에 시작되었어요. 준서 군은 가게를 열기 전부터 선정의 찬이라는 이름으로 SNS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었더군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제가 만드는 반찬들을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메뉴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밥도둑, 무말랭이 무침, 신선한 시금치 나물. 선정의 차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모든 반찬을 직접 만듭니다. 조미료는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준서 군이 올린 글과 사진은 동네 젊은 엄마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겼다니. 사진만 봐도 맛있어 보여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결해야겠어요. 조미료를 안 쓴다니 아이들 먹이기에도 안심이네요. 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부터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다는 젊은 손님들로 작은 가게가 북적였고 배달 주문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들 반찬이 늘 걱정이었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믿고 먹는 할머니표 반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를 위해 장을 봤지만 이제는 제 가게를 찾아주는 소중한 손님들을 위해 장을 본다고 생각하니 조금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재료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날 지경이었죠. 가게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축제처럼 즐거웠습니다.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울 때면 제 인생이 이렇게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 기도를 올리곤 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외로워하는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정의 찬의 당당한 사장님, 김선정이었으니까요. 가끔 가게 앞을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아들 내외의 차를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엄마가 새로 시작한 가게에 한번 들러 고생 많으시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가 야속했죠. 하지만 그런 서운한 감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제 주변에는 이제 저를 응원해주고 제 음식을 사랑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요.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제 가게 선정의 찬이 자리를 잡아가며 하루하루 바쁘고 보람된 날들을 보내는 동안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아들 내외의 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그저 제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대접할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법인가 봅니다. 제 삶에 환한 빛이 들기 시작하자 공교롭게도 아들 내외의 삶에는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어둠의 시작은 며느리 영미의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미는 제가 가게를 열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그깟 반찬 가게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 하고 무시했지만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선정의 찬에 대한 칭찬글이 연일 올라오고 제가 번 돈으로 새 옷을 사입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게 되면서 그 무시는 점차 비틀린 질투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영미는 자신도 저보다 더 쉽고 더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SNS에서 유행하던 고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이라는 것이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쓰는 최고급 명품 가방 사진을 수시로 올리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부자가 되는 비밀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비밀 채팅방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죠. 한 달 안에 원금의 3배 보장, 누구나 쉽게 따라만 하면 성공 같은 달콤한 말에 허영심 많고 조급했던 영미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며 반찬 팔아서 버는 돈, 나는 집에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서 우아하게 벌 수 있어. 아마 영미는 그런 생각으로 아들 성구 몰래 부부의 비상금 통장에 손을 댔을 겁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겠죠. 리딩방 운영자는 처음 몇 번, 실제로 약간의 수익을 맛보게 해주며 영미의 믿음을 샀습니다. 푼돈이지만 돈이 불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영미는 완전히 그 사기꾼의 말을 맹신하게 되었어요. 더 큰 돈을 투자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그녀는 결국 이성을 잃고 통장에 있던 돈 전부를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그 돈은 부부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10년 가까이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자금이었죠. 하지만 영미의 눈에는 그 돈이 곧 10배, 20배로 불어나 자신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류층으로 만들어줄 황금 티켓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영미가 전 재산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그 화려했던 SNS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비밀 채팅방은 폭파되었으며 운영자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영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남편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메꿔 놓으면 될 거라고 성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겠죠. 설상가상으로 영미의 비밀이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아들 성구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성구가 다니던 회사의 경영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죠. 성구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은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40 중반의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가 이 혹독한 취업시장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구는 차마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해요. 매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회사가 아닌 공원 벤치나 PC방을 향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어느 날 저녁, 성구는 영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그 순간 성구는 아내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고민해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영미의 입에서는 위로 대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죠. 뭐? 회사를 그만둬? 당신 미쳤어? 그럼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고 아파트 대출금은? 당신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야? 자신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성구는 아내의 싸늘한 반응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집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돈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은 서로의 자존심을 긁는 인신공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오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2달이나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붉은색 글씨를 본 성구가 영미에게 비상금 통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영미는 끝까지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성구가 집요하게 추궁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돈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울면서 말하는 영미의 고백에 성구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십수년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벌어온 돈, 그리고 아내를 믿고 맡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너 제정신이야? 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털어서 너 차 사줬을 때 기름값 아깝다고 시장 한 번을 안 모셔다 주던 인간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돈을 사기꾼한테 다 갖다 바쳤다고?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성구의 절규에 영미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나 구제불능이다. 당신은 잘나서 회사에서 쫓겨났어?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랑 내가 어떻게 사냐고. 서로에게 가장 아픈 말을 비수처럼 꽂아 넣는 부부의 처절한 싸움은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쌓아 올렸던 가정은 완전히 금이 가고 말았어요. 저는 그저 길 건너편 아파트의 불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제 아들의 가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부부의 마지막 보루였던 비상금마저 사라지고 남편의 수입까지 끊기자 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아파트 대출 이자를 막을 길이 막막했죠. 화려했던 거실에는 이제 웃음소리 대신 압류 통지서와 각종 고지서들만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 영미는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것들을 하나씩 처분해야만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준서 학생이 가르쳐준 대로 동네 중고거래 앱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살림살이를 구경하는 재미가 꽤 쏠쏠했거든요. 그러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명품 가방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몇 년 전 영미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거 하나 없으면 무시당한다며 성구를 졸라 샀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단 2번 사용한 거의 새 제품, 급전이 필요해 눈물을 머금고 판매합니다. 라는 설명이 처량하게 붙어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영미가 SNS에 자랑하던 비싼 코트며 구두, 심지어 손주들이 쓰던 장난감까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허영심을 반짝반짝 빛내주던 그 물건들이 이제는 헐값에 팔려나가며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조용히 앱을 닫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어린 손주 하나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으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몸을 파랗게 떨고 있었죠. 당황한 아들 내외는 허둥지둥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가려 했지만 밖에는 그들을 태워줄 차가 없었습니다. 여보, 택시 좀 빨리 불러봐. 성구의 다급한 외침에 영미는 울면서 택시 호출앱을 계속 눌러댔지만 비 오는 늦은 밤에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운행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 화면에 반복해서 떠올랐죠.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분명 똑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만약 그때 그 차가 있었다면, 내가 기름값 아깝다는 그 어리석은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이를 편안하게 차에 태우고 10분이면 도착했을 병원을 그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타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도착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탈수 증세까지 보이며 상태가 많이 나빠진 후였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데려오셨어요? 몇 분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며 호통을 쳤죠. 흠뻑 젖은 생쥐꼴로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차 한 대가 단순히 편리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영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영미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가 지난번에도 너 카드값 막아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어? 우리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 어머니의 냉랭한 목소리에 영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영미가 돈 문제로 친정에 손을 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혼 전부터 씀씀이가 해펐던 그녀는 여러 번 카드빚을 져서 부모님 속을 썩였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딸의 말을 믿고 빚을 갚아주었지만 그녀의 씀씀이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김서방이 실직했다는 소리는 들었다.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 나가거라.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댈 수는 없는 거야. 우리도 이제 늙어서 너희 인생까지 책임져 줄 여력이 없단다.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을 겁니다.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완전한 고립감, 그리고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현재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뼈아픈 자각이 그녀를 덮쳤을 테니까요. 그 순간 영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늘 자신의 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시어머니, 바로 제 얼굴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기에 감히 저에게 손을 내밀 용기조차 낼 수 없었겠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만든 절망의 섬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저는 길 건너편 가게 창문을 통해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출근하는 듯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옷차림은 점점 허름해졌고 한때 듬직했던 어깨는 축 처져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죠. 아들 성구는 차마 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늘 멀찍이 떨어진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눈에는 자신이 떠나온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맛있는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제 곁에는 이제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준서 학생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준서 군은 무거운 짐을 척척 들어주고 제가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주며 저와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군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며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그 따뜻한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수만 번을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성공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그런 어머니의 곁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 가리고 어머니의 곁을 차지한 젊은 청년에 대한 질투심까지 그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아들은 차마 가게를 향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을 테죠. 저는 아들이 저렇게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다가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 앞에 고개를 숙일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가게 일을 거의 마칠 무렵이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홀에서 손님을 맞던 준서 학생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기 혹시 아드님 아니세요? 준서 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며칠째 아들이 서성이던 그 전봇대 아래에 성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에 비친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뭐라도 좀 챙겨다 주렴. 오늘 끓인 국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으니 밥이랑 해서 도시락통에 좀 싸다 주거라. 제 말에 준서 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능숙하게 도시락통에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제가 아들 녀석을 위해 일부러 남겨두었던 갈비찜 몇 조각을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드님이 오시면 드리라고 했다고 전해주렴. 준서 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시락통을 들고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준서 군은 도시락을 잘 전해주었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성군은 준서 군이 건네준 도시락을 들고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근처 공원 벤치로 가서 아주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어머니표 갈비찜,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을 때 결국 아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숟가락을 겨우 입에 떠넣었을 때였을까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했던 그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내 엄마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없는 위로이자 용서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그 모진 말과 행동들,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어머니의 헌신을 외면했던 어리석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신을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품어주신 것이죠. 성군은 결국 그 밥을 다 넘기지 못하고 벤치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후회의 눈물이었고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비에 젖은 길 위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렸던 것은 번쩍이는 자동차나 통장의 돈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물은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정화의 눈물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도시락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던 아들 성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어깨와 붉게 충혈된 눈. 성구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본 며느리 영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성구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아주 천천히 가리고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엄마의 가게 주변을 서성였던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 그런 자신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을 엄마의 아픈 마음, 그리고 젊은 청년 준서의 손에 들려온 따뜻한 도시락에 담겨있던 그 깊은 사랑까지. 성구의 목소리는 때때로 물기에 젖어 잠겨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영미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특히 성구가 그 밥 한 숟가락에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라며 흐느끼는 대목에서는 영미의 눈에서도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남편의 눈물은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모든 과오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시했던 날들, 기름값이 아깝다는 말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순간, 심지어 인터넷에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어머니를 비난했던 자신의 유치하고 악랄했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마저 외면당하고 아이가 아파 응급실로 달려갈 때 절실하게 느꼈던 그 막막함의 끝에 결국 자신들을 붙잡아준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상처 주었던 시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영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이기심이 한 가정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걷어차버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절감한 것이죠. 그녀는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신뢰라는 기둥을 자신들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도 얻기 위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영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기 전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들었죠.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꾸밈없이 가리고 가감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으로 가득했던 글줄은 그녀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할수록 점점 더 솔직하고 처절한 반성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된 편지는 그녀가 저에게 저질렀던 잘못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성공이 부럽고 질투가 났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어서신 어머님과 달리 저는 쉽고 편하게 돈을 벌어 어머님을 이겨보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돈을 허망하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기름값이 아깝다고 말씀드렸던 날,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사주신 차를 타고 다니며 온갖 자랑은 다 하면서도 정작 어머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인터넷에 어머님을 흉보는 글을 올렸던 것도 모두 제 열등감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담담한 고백만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영미는 밤새 쓴 편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선정에 찬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는 질투와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작은 가게가 이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몸을 숙여가게 문틈으로 편지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신에게 올리는 간절한 기도문처럼 그 작은 행동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 편지 봉투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동네 아이들의 장난이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봉투를 열고 그 안에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며느리 영미의 글씨체였어요.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그녀의 떨림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영미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다시금 쓰라리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용서,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말이죠. 머리로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쉽사리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 그들의 모진 말에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워야 했는지 생각하면 괘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가게는 저의 상처이자 동시에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일궈낸 이 소중한 공간에 과연 그들을 다시 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몇 번이나 간을 잘못 맞추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내어줄 뻔하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준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애둘러서 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서 학생, 만약에 말이야. 나한테 아주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나중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준서 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결국 제일 힘든 건 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건 어쩌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투자. 준서 군의 그 한마디가 제 복잡했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미움과 원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 제 자신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죠. 제게는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미움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제 자신과 제 가족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결심은 이미 굳게 서 있었죠. 제가 건 전화를 받은 아들 성구의 목소리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편지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마지막 남은 영까지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할까봐 두려웠을 테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아들 내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구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영미랑 손주들도 다 데리고 오너라. 제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아주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그 평온함이 오히려 아들 내외에게는 더 큰 무게로 다가갔을 겁니다. 성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잠긴 목소리로 네, 어머니 갈게요. 꼭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아들 내외는 아마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저녁 식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심판의 자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반면에 저는 그 며칠 동안 아주 분주하게 그날 저녁에 내놓을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LA 갈비와 잡채를 준비했고 며느리가 언젠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던 해물파전 재료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손주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떡볶이와 튀김까지. 그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너희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저의 마음을 담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칠 무렵 아들 내외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죄스러움과 어색함이 가득했죠. 특히 영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살린 것은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들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가게예요? 우와, 진짜 좋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가게 안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고 그 천진난만한 모습 덕분에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가게 안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차리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지만 어른들은 누구 하나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죠. 자, 다들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시장이 반찬일 텐데.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지만 밥알을 새듯이 깨작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이 신이 나서 갈비를 뜯고 잡채를 먹으며 즐거워했죠. 저는 그 어떤 훈계도 원망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이들 그릇에 반찬을 놔주며 식사를 할 뿐이었어요. 어쩌면 그 침묵이 수백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섭고 아프게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숨막히는 식사가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영미가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고개를 숙이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면 저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흐느끼며 말하는 영미의 어깨가 가여울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성구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분노,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안타까움과 연민.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을 제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저쪽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손주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리석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고생했을 저 아이들에게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갚으며 살아야 해. 알겠니?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죠.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너희가 잃어버린 돈, 너희가 무너뜨린 신뢰, 이제부터는 너희들 힘으로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내가 그 길을 열어주마. 대신 아주 힘들고 고될 거야. 각오할 수 있겠니? 아들 내외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실되고 절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좋다. 그럼 영미 너는 내일부터 당장 이 가게로 출근하거라. 사장 며느리가 아니라 주방 보조로 말이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채소 다듬는 허드레실까지.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군말 없이 해야 할 게다. 그리고 성구 너는 내 전공을 살려서 가게의 배달과 재고 관리, 그리고 회계 장부를 맡아라. 너희 둘에게는 내가 정당한 월급을 줄 것이다. 하지만 결코 공짜 돈은 아니야. 너희의 땀과 노력으로 버는 돈이다. 그 돈을 모아서 너희가 진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거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용서다. 제 제안은 그들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저의 마지막 배려였죠. 아들 내외는 제 제안에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차갑게 식어버렸던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따뜻한 온기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이른 시간에 영미는 약속대로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화려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질끈 묶은 머리에 편안한 옷차림을 한 그녀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는 말없이 영미에게 하얀 위생복과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영미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밤새 쌓여있던 설거지 거리와 주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고무장갑 한 번 제대로 껴본 적 없는 고왔던 그녀의 손이 차가운 물과 세제 속에서 금세 붉게 불어트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간 영미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기도 했으며 제가 시킨 재료를 엉뚱하게 다듬어 놓아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더 엄하게 대했어요. 어설픈 동정심은 그녀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시키는 일을 꾸역꾸역 해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면서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텨냈습니다. 성구 역시 그날부터 가게의 배달과 관리를 맡아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번듯한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대신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그날의 매출과 재고를 꼼꼼하게 정리했죠. 두 사람은 고된 노동의 가치와 땀 흘려버는 돈의 소중함을 그렇게 하루하루 몸으로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던 영미가 점차 제 어깨 너머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제가 알려주는 레시피 하나하나를 수첩에 꼼꼼하게 받아 적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서도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미가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든 나물 무침을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님,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간 좀 봐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맛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맛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한층 더 신선하고 아삭한 맛을 만들어냈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활짝 웃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영미야, 아주 잘했다. 정말 맛있다. 제 칭찬에 영미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인정받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미는 주방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고 성구는 꼼꼼한 관리 능력으로 가게의 매출을 2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고 유치원이 끝난 손주들이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가게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희망과 웃음이 자라나는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바빠지면서 배달 주문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성구가 자가용으로 배달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우리는 가족회의 끝에 가게 이름으로 작은 중고 배달차를 한 대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그 번쩍이던 하얀 세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짐칸이 있는 작은 트럭이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고급 승용차보다도 그 차가 훨씬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차는 허영심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준서 학생이 직접 디자인해준 선정에 찬 로고를 차 문에 예쁘게 붙이던 날, 우리는 모두 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쉬는 날이었죠. 저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오늘 다 같이 시장에 가자. 우리는 새로 산 작은 배달차에 모두 함께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들 성구가, 그 옆자리에는 제가, 그리고 넓은 뒷좌석에는 며느리 영미와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앉았죠. 차는 즐거운 웃음소리를 가득 싣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재래시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며 저는 활짝 웃고 있는 영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영미야, 오늘은 기름값 걱정 같은 거일랑은 말고 우리 손주들 먹고 싶은 거, 너 사고 싶은 거 마음껏 다 사거라. 제 말에 영미의 눈에는 다시 한번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손을 잡고 시끌벅적한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다시 단단하게 묶인 우리 가족. 우리의 진짜 행복은 바로 그 시장길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